자, 홍준표 대표, 이완구 전 총리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야 합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예. 뭐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여기서 왜 나와요? 예,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만나고 오셨어요? 예? 아니 오늘 아이템이 있길래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홍홍홍홍 확 이렇게 해가지고 손학규라고 했는데 어쨌든 예. 홍준표 대표하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공이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고 항소심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의 이제 쟁점이라는 게 어떤 법률적인 쟁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냐 아니면 뭐 선물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니까 사실관계 판단에 정말 엄청난 오류가 있지 않으면 그 항소심에서의 어떤 사실심의 최종심이나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공이. 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도 뭐 무죄 나올 확률이 뭐 거의 한 90% 가깝지 않냐 이렇게 봤던 거고. 네. 근데 비단 뭐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 있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도 그 마지막 이제 사법 처리를 될 뻔했던 게 이제 저축은행 사건인데. 그렇죠. 그때 똑같이 1심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였는데 그때도 뭐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관계 판단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을 그냥 유지하는 것 아니겠나.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전 판사님은 지난 수요일인가요? 나오셨을 때 그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남겼다는 자필 메모. 이 메모는 성완종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뒤에 증거 능력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녹취하셨는데. 하고 그렇습니다. 녹취하고. 네. 네. 결국은 이제 항소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무죄를 했었고 그게 이제 유지가 된 거죠. 예. 근데 뭐 김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이제 저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니라 소부에서 판결이 선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제 늦게 이제 캐치를 해서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소부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는 그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4사람이 의견 일치가 되면은 그럼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전원합의체에 넘겨야 되거든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쟁점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거냐 이 메모라든가 녹음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그 항소심에서 직접 면전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신빙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봤는데 신빙할 수 있다라고 대법관들이 그걸 뒤집으려면 적어도 4명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만약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선고한다면 파기환송의 여지도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하니까 이건 뭐 2심에서 내린 그 판단이 조금이라도 판단을 뒤집어야 될 만한 상황이면은 그 소부에서 판단할 때는 보나마나 논란이 있을 테니까 그 논란은 당연히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지금 쟁점이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갈 만했었는데 아닌 걸 보면 뭐 상고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좀 가능하긴 했었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법원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거로 의심하거나 문제를 삼을 만한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판결문은 사실 보기 전이라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냐 아니냐라는 건 판례도 좀 꽤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판례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 기준에 맞게 했다면 뭐 정치적인 성향을 의심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절차건 판례건 다 뒤집었었거든요.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이 갔었던 거고. 근데 아직 이제 판결문 보기 전이라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치인들 돈 주고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죄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검찰 입장에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돈 주고받았다 다 걸리잖아요. 아니 걸리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유죄 나오는 경우들이 예. 이제 왜냐하면 계좌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렇죠.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진술의 신빙성 준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인데 아마 이제 윤 부사장 네. 그 사람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들 중에서 저도 뭐 판결문 본 거 다 본 건 아닌데 언론에 보도된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것 뭐였냐면 결국 이제 돈을 어디서 줬냐라는 거잖아요. 내가 홍준표 대표 의원회관에서 줬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갔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 씨 진술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가 이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5층인가 7층인가 층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기억 5층이었던 것 같아요. 5층 몇 호에 있는 홍준표 당시 의원 방에 가서 줬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근데 내가 당시에 그때 이제 홍준표 의원 당시에 이제 측에서 이걸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한 그 날짜에 당시에 그 의원회관 지하청 쪽에 문이 공사를 해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봤을 때는 진술이 이게 신빙성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윤 씨 입장에서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떤 구체적인 측면에서 어디 한 군데서 이제 딱 뚫리기 시작하면 변호인들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계좌도 없는데 진술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진술의 신빙성 10점 만점에 최소 9점은 넘어야 맞다 이렇게 될 텐데 몇 점 깎여서 7점 8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유죄 선고하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판례를 보면 이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를 어느 정도까지 어떤 기준으로 믿을 수 있냐의 신빙성 기준에 관해서 나온 판례가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 뇌물을 줬다라고 진술한 사람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당신 빼주겠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면 구체적인 이해관계. 그러면 신빙성을 낮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사정에다가 그러니까 진술에 그 얘기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하고 약간 어긋난 부분도 있는데다가 이분은 지금 사실 만약에 증례물 전달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기소가 됐었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그런데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백을 하면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기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전 그냥 그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건데 정치인 지금 김태현 변호사도 정치인 돈 받는 거 유죄 확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메모에 그 정치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그 녹취에 이름이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정말 일반인들이 볼 땐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죄가 난다는 걸 보면은 참 이게 그 실제 일반인의 그 뭐라고 할까요 상식적인 느낌하고 법리적인 판단하고는 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그거죠.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이제 판례에서 쓰는 문장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는 유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의 기준하고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처벌을 받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성적인 고려에서 나온 거라서 이것도 이제 또 어차피 법이라는 게 일반인의 생각과 또 어떤 그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법을 또 바꿔야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인데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무슨 마치 홍준표 대표하고 이완구 전 총리가 분명히 유죄인데 왜 무죄났냐 이런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돼서 그런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저 여담인데 우리나라 이제 배심제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들만 이제 그 원했을 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 수뢰 사건이나 공무원들 뇌물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하겠습니다 하는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라도 정치자금 뇌물에 대한 본인 시각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보수 정치인, 진보 정치인 할 걸 없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검사 분이 예전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전면 배심제 되면 검찰은 너무 좋을 거다. 음. 특수수사 너무 쉬워. 정치인 뇌물, 정치자금, 재벌 횡령 배임 정말 쉽게 갈 수 있다고. 뭐 그런 여론몰이 하면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여담 하는데 그게 이제 앵커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의 국민의 감정과 예. 사법부에서 이제 전문 법관들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가 일제히 증거 조작한 검사들 책임 묻겠다. 검찰이 증거 조작하고 폐기했다. 문무일 총장 수사 책임자로 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증거를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글쎄 이게 예. 뭐 저는 모르죠. 가능이나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판결에 나오는 얘기는 조작된 증거가 아니고 네. 검찰이 나름대로 이것으로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보도는 봤는데 네. 무슨 증거를 어떻게 검찰이 조작했다는 건지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오히려 뭐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확정 판결을,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억울한 기소를 당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진 거니까. 예. 그래서 한풀이 하는 차원에서 막 그냥 한번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요. 문무일 총장이 당시 이거 수사할 때 수사 책임자였잖아요. 그렇죠. 대전지검장이었나 뭐 그랬었죠. 당시 이제 그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로부터 얘기를 들은 지인한테 이제 저 들은 건데, 당시에 그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었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본인은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메모도 남겼고 그다음에 기자분하고 통화도 했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나 이제 그게 억울했던 거겠죠. 그런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일관되게 쭉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좀 어떻게 엇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왜 엇나갔는지를 차근차근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다져 나가는 게 이 수사의 하나의 또 수단인데, 그렇죠. 목적인데 돌아가셔 놓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푸념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일하고 마치고 일과 마치고 밤에 이제 소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왜 돌아가셔가지고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그렇죠.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앞서 이제 이정열 이사도 지적하셨듯이 뭐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긴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형사재판 무죄 확정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 못해요. 더군다나 이제 구속 피고인인 경우에는 예. 결과적으로 진짜 억울한 옥살이 한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형사보장 청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 쓰죠. 변호사비도 엄청 썼을 거 아닙니까? 돈 쓰죠. 스트레스 받죠. 뭐 심리적으로 타격 입죠. 명예 떨어져.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잘못 기소한 거니까 검찰에 대해서 뭐 해댈 수는 있는데,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검찰권 바로 서라, 정치 검찰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증거 조작까지는 글쎄 모르겠어요.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조작이라고 말하면 없는 걸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뭐 김기춘 피고인이나 뭐 이런 글쎄, 국정원에서 원세훈 뭐 이런 분들이 하던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죄도 낮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 그러니까 오늘 홍준표- 뭐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대로 보면 뭔가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말대로 되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액션, 세 번째 액션, 사후 조치가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봐야죠.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의 이제 이정열 이사 표현대로 한풀이 뭐 이런 측면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정말 뭐가 들고 있는 건지는 뭐 좀 다음 스텝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보면은 다음 스텝은 안 밟지 않으실까. 저도 그쪽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지금 그거 하실. 그러니까 상황이 그 아니잖아요. 많이 남은 할 일, 일단 네. 뭐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 친정 체제 구축하는 일 할 일이 많잖아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뭐 홍준표 대표 체제가 뭐 더 강화된다 이런 분석들 많이 하던데.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죄가 확정됐으면 원래 기존대로 가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 스타일상 내가 내일 모레 무죄될지 모르고 유죄될지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할 일 안 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원래대로 해오던 걸 그냥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뭐 더 강화되고 말고도 할 것 없이 그냥 이 상태대로 아마 계속 갈 거예요. 네. 이거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더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거다.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할 건데 홍준표 대표 사실 지금 엄청난 과제가 떨어진 건 맞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본인의 친박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채워넣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친박을 청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새 사람을 채워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수 지금 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총선, 그 다음 대선까지 인물이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의 여당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좀 돌아보면요. 예. 뭐 2008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지고 당시에 안희정 씨죠. 당시는 네. 일반인이니까 패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통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에 안희정, 이재명, 뭐 나중에 이제 박탈은 됐지만 이광재, 예. 그다음에 박원순 종친 생략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대선 후보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 새 인물들 그때 다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2011년 총선에서 문재인 당시에 이제 변호사가 배지 달고 그다음에 대선까지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새 인물이 수혈되는 그게 2010년 11년에 그 당시에 이제 야권은 그걸 동력으로 해서 그 후로 이제 8년 후에 정권을 차지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사실 다음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 뭔가 새 인물 수혈이 돼야 됩니다. 네. 현재로서 그게 쉽겠느냐? 난망하죠. 그걸 홍준표 대표가 찾아내는 게 본인의 할 일이에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지금 친박 나름대로 청산해서 빈 곳에 정말 좋은 새 인물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얘기. 아니. 그래 계속 못한다는 아니, 얘기를 들은. 이게요. 교묘하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게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독고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고다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독고다이라 본인 표현으로 이라는 얘기는 본인은 세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네. 그럼 빚진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내 사람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빈자리에 기존에 내가 빚진 사람들 채워넣은 어떤 그거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걸 반대로 돌아서 보면 나도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예. 나도 다음 대선 치러야 생각하고 되는데 있죠. 예.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 사람을 안 꽂으면 지금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사람 뒤에 하고 있지만 언젠가 전면에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사람 한번 챙겨봐. 이 욕망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본인의 사람을 심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앞날은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좋은 사람들 뽑아서 채울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느냐. 좋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예컨대 이제 유여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네. 지역구가 서초갑이잖아요. 네. 저희 집 서초을 쪽이거든요. 예. 앵커께서도 네, 저도 하여튼 뭐 사생활은 드러내지 말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서초구 지역, 소위 말하는 서울 강남 상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제 뭐 동네니까 아는 분들하고 예. 얘기해 보면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한 분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공명정대한 분들이 부끄러워서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후보로 나왔을 때 못 찍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돼지 발정제하고 뭐 주모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뭐 말이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나를 치느냐, 뭐 나를 공격하냐 이런 그런 과정에서 나온 용어일 수는 있는데 그 당을 지지했던 소위 말하는 진짜 소위가 아니고 정말 진짜 애국 보수 세력들은 그분들은 품위, 교양 뭐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 하시는 맞아요. 분들인데 부끄러워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더 그렇게 진전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그 친박 청산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차명진 전 의원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한 얘기를 옮기는 걸로 저 말씀 대신할게요.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조직 강화 특위에서 지금 그 당협위원장이 물갈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예컨대 경기도 같으면은 원에만 쳐서 54개 중에서 25개가 바뀌었다. 근데 TK는 하나 바뀌었다. 이게 무슨 친박 물갈이냐. 이거 아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하는 거는 친박 물갈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친홍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금 심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친박을 청산할 거면 TK 쪽을 먼저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TK 쪽에서 목소리 죽이고 지금은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홍준표 대표에게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준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명분 없는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게 문제죠. 저도 30초만 하면 안 돼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저 많이 옳은 지적이에요. 아까 얘기한 손학규 전 대표가 섭섭해하겠다. 지금 네. 손학규 전 대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손학규 전 대표가 원래 귀국하시면 뭐 사건 터져가지고 잘 항상 뉴스에 그렇죠. 묻히는 그런 지금 어쨌든 30초.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60 정도 쳐냈는데 소위 말해서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물 좋은 지역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네, 네, 아니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 해볼 물 마시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쉬운 표현을 하면 정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적각거리 흐르는 땅, 물 좋은 지역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걸 결국 어떻게 채워내냐는 거죠.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고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자유한국당에는 데이빗 캐머런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네? 그렇죠. 30초 정도 설명을 해드려야죠. 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영국 보수당이 정권 대처부터 존 메이저 총리까지 계속 집권하다가 이 토니 볼리어라는 그 노동당 괴물을 만나가지고 네. 고든 브라운까지 해서 10년 넘게 정권을 뺏깁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탁 튀어나온 사람이 38살 데이빗 캐머런이에요. 젊고 참신한. 젊고 참신하고 그 보수당의 어떤 가치 자체를 조금 이제 중도 쪽으로 좌클릭했던 그래서 이 데이빗 캐머런이라는 사람이 40대 총리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유한국당엔 데이빗 캐머런이 없다. 김태현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훈훈한 방송이에요. 이슈 토크 결론이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훈훈한 도대체? 방송이에요. 이건 네. 아니죠.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농담으로 하는 거니까요. 참다. 제가. 보면 뭐 상고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좀 가능하긴 했었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법원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거로 의심하거나 문제를 삼을 만한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판결문 사실 보기 전이라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냐 아니냐라는 건 판례도 좀 꽤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판례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 기준에 맞게 했다면 뭐 정치적인 성향을 의심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한명숙 전 총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절차건 판례건 다 뒤집었었거든요. 예.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이 갔었던 거고. 근데 아직 이제 판결문 보기 전이라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치인들 돈 주고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죄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검찰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돈 주고받았다 다 걸리잖아요. 아니 걸리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유죄 나오는 경우들이 예. 이제 왜냐하면 계좌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렇죠.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진술의 신빙성 준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인데 아마 이제 윤 부사장 네. 그 사람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들 중에서 저도 뭐 판결문 본 거 다 본 건 아닌데 언론에 보도된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것 뭐였냐면 결국 이제 돈을 어디서 줬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 의원회관에서 줬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갔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 씨 진술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가 이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뭐 5층인가 7층인가 층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기억 5층이었던 것 같아요. 5층 몇 호에 있는 홍준표 당시 의원 방에 가서 줬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근데 내가 당시에 그때 이제 홍준표 의원 당시에 이제 측에서 이걸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한 그 날짜에 당시에 그 의원회관 지하청 쪽에 문이 공사를 해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봤을 때는 진술이 이게 신빙성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윤 씨 입장에서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떤 구체적인 측면에서 어디 한 군데서 이제 딱 뚫리기 시작하면 변호인들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계좌도 없는데 진술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진술의 신빙성 10점 만점에 최소 9점은 넘어야 맞다 이렇게 될 텐데 몇 점 깎여서 7점 8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유죄 선고하기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판례를 보면 이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기준으로 믿을 수 있냐의 신빙성 기준에 관해서 나온 판례가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 뇌물을 줬다라고 진술한 사람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당신 빼주겠다. 예.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면 구체적인 이해관계. 예, 그러면 신빙성을 낮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사정에다가 그러니까 진술에 그 얘기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하고 약간 어긋난 부분도 있는데다가 이분은 지금 사실 만약에 증례물 전달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기소가 됐었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그런데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백을 하면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기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전 그냥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총선, 그 다음 대선까지 인물이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의 여당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좀 돌아보면요. 예. 뭐 2008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지고 당시에 안희정 씨죠. 당시는 네. 일반인이니까 패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통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에 안희정, 이재명, 뭐 나중에 이제 박탈은 됐지만 이광재, 예. 그다음에 박원순 종친 생략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대선 후보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 세 인물들 그때 다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2011년 총선에서 문재인 당시에 이제 변호사가 배치 달고 그다음에 대선까지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 인물이 수혈되는 그게 2010년 11년에 그 당시에 이제 야권은 그걸 동력으로 해서 그 후로 이제 8년 후에 정권을 차지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사실 다음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 뭔가 새 인물 수혈이 돼야 됩니다. 네. 현재로서 그게 쉽겠느냐 난망하죠. 그걸 홍준표 대표가 찾아내는 게 본인의 할 일이에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지금 친박 나름대로 청산에서 빈 곳에 정말 좋은 새 인물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얘기. 아니. 그렇게 계속 못한다는 아니, 얘기를 들은 이게요. 교묘하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게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독고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고다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독고다이라 본인 표현으로 이라는 얘기는 본인은 세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네. 그럼 빚진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내 사람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빈자리에 기존에 내가 빚진 사람들 채워넣을 어떤 그거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걸 반대로 돌아서 보면 나도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예. 나도 다음 대선 치러야 되는데 생각하겠죠. 예.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 사람을 안 꽂으면 지금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사람 뒤에 하고 있지만 언젠가 전면에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사람 한번 챙겨봐. 이 욕망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본인의 사람을 심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앞날은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좋은 사람들 뽑아서 채울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느냐.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뭐 예컨대 이제 유여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네. 지역구가 서초갑이잖아요. 네. 저희 집 서초을 쪽이거든요. 예. 앵커께서도 네, 저도 하여튼 뭐 사생활은 드러내지 말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서초구 지역, 소위 말하는 서울 강남 상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제 뭐 동네니까 아는 분들하고 예. 얘기해 보면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한 분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공명정대한 분들이 부끄러워서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후보로 나왔을 때 못 찍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돼지 발정제하고 뭐 주모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뭐 말이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나를 치느냐, 뭐 나를 공격하냐 이런 거 그런 과정에서 나온 용어일 수는 있는데 그 당을 지지했던 소위 말하는 진짜 소위가 아니고 정말 진짜 애국 보수 세력들은 그분들은 품위, 교양 뭐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 하시는 맞아요. 분들인데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더 그렇게 진전된 얘기가 나오고. 더 얘기를 들은 지인한테 이제 저 들은 건데 당시에 그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었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은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메모도 남겼고 그다음에 기자분하고 통화도 했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나 이제 그게 억울했던 거겠죠. 그런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일관되게 쭉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좀 어떻게 엇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왜 엇나갔는지를 차근차근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다져 나가는 게 이 수사의 하나의 또 수단인데 그렇죠. 목적인데 돌아가셔 놓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푸념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일하고 마치고 일과 마치고 밤에 이제 소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왜 돌아가셔가지고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그렇죠.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앞서 이제 이정열 이사도 지적하셨듯이 뭐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긴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형사재판 무죄 확정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 못해요. 더군다나 이제 구속 피고인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진짜 억울한 옥살이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형사보장 청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 쓰죠. 변호사비도 엄청 썼을 거 아닙니까? 돈 쓰죠. 스트레스 받죠. 뭐 심리적으로 타격 입죠. 명예 떨어져.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니까 검찰에 대해서 뭐 해댈 수는 있는데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검찰권 바로 서라. 정치 검찰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증거 조작까지는 글쎄 모르겠어요.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조작이라고 말하면 없는 걸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뭐 김기춘 피고인이나 뭐 이런 국정원에서 원세훈 뭐 이런 분들이 하던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죄도 낮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오늘 뭐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보면 뭔가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말대로 되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액션, 세 번째 액션, 사후 조치가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봐야죠.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의 이제 이정열 이사 표현대로 한풀이 뭐 이런 측면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정말 뭐가 들고 있는 건지는 뭐 좀 다음 스텝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보면은 다음 스텝은 안 밟지 않으실까. 저도 그쪽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지금 그거 하실. 그러니까 그 아니잖아요. 많이 남은 할 일 일단 뭐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 친정 체제 구축하는 일 할 일이 많잖아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뭐 홍준표 대표 체제가 뭐 더 강화된다 이런 분석들 많이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죄가 확정됐으면 원래 기존대로 가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 스타일상 내가 내일 모레 무죄 될지 모르고 유죄 될지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할 일 안 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해오던 걸 그냥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뭐 더 강화되고 말고도 할 것 없이 그냥 이 상태대로 아마 계속 갈 거예요. 이거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더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거다.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할 건데 홍준표 대표는 사실 지금 엄청난 과제가 떨어진 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본인의 친박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채워넣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친박을 청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새 사람을 채워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수 지금 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내본 홍준표 대표, 이완구 전 총리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야 합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이속에 나와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만나고 오셨어요? 아니 오늘 아이템이 있길래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홍 확 이렇게 해가지고 손학규라고 했는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하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공이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고 항소심 2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이제 쟁점이라는 게 어떤 법률적인 쟁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는데 이게 대가성 있는 뇌물이냐 아니면 뭐 선물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니까 사실관계 판단에 정말 엄청난 오류가 있지 않으면 그 항소심에서의 어떤 사실심의 최종심이나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공이.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도 뭐 무죄 나올 확률이 뭐 거의 한 90% 가깝지 않냐 이렇게 봤던 거고. 근데 비단 뭐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도 그 마지막 이제 사법 처리를 될 뻔했던 게 이제 저축은행 사건인데 그때 똑같이 1심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였는데 그때도 뭐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관계 판단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을 그냥 유지하는 것 아니겠나.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전 판사님은 지난 수요일인가요? 나오셨을 때 그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남겼다는 자필 메모. 이 메모는 성완종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뒤에 증거 능력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녹취하고 그렇습니다. 녹취하고.
결국은 이제 항소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무죄를 했었고 그게 네. 이제 유지가 된 거죠. 예. 근데 뭐 김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이제 저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게 예. 아니라 소부에서 판결이 선고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제 늦게 이제 캐치를 해서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소부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는 그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예. 4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그럼 그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전원합의체에 넘겨야 되거든요. 예, 예.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쟁점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거냐 이 메모라든가 녹음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그 항소심에서 직접 면전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신빙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예. 봤는데 신빙할 수 있다라고 대법관들이 그걸 뒤집으려면 적어도 4명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예. 만약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선고한다면 파기환송의 여지도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소부에서 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2심에서 내린 그 판단이 조금이라도 판단을 뒤집어야 될 만한 상황이면은 예. 그 소부에서 판단할 때는 보나마나 논란이 있을 테니까 그 논란은 당연히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을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지금 쟁점이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갈만했었는데 아닌 걸 그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건데 정치인 지금 김태현 변호사도 정치인 돈 받는 거 유죄 확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메모에 그 정치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그 녹취에 이름이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정말 일반인들이 볼 땐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죄가 난다는 걸 보면은 참 이게 그 실제 일반인의 그 뭐라고 할까요 상식적인 느낌하고 법리적인 판단하고는 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그거죠.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이제 판례에서 쓰는 문장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는 유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의 기준하고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처벌을 받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성적인 고려에서 나온 거라서 이것도 이제 또 어차피 법이라는 게 일반인의 생각과 또 어떤 그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법을 또 바꿔야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잠깐만요. 제가 무슨 마치 홍준표 대표하고 이완구 전 총리가 분명히 유죄인데 왜 무죄냐냐 이런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돼서 그런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저 여담인데 우리나라 이제 배심제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들만 이제 그 원했을 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 수뢰 사건이나 공무원들 뇌물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하겠습니다 하는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라도 정치자금 뇌물에 대한 본인 시각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보수 정치인, 진보 정치인 할 걸 없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검사 분이 예전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전면 배심제 되면 검찰은 너무 좋을 거다. 특수수사 너무 쉬워. 정치인 뇌물, 정치자금, 재벌 횡령 배임 정말 쉽게 갈 수 있다고. 뭐 그런 여론몰이 하면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여담 하는데 그게 이제 앵커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의 국민의 감정과 사법부에서 이제 전문 법관들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가 일제히 증거 조작한 검사들 책임 묻겠다. 검찰이 증거 조작하고 폐기했다. 문무일 총장 수사 책임자로 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증거를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글쎄 이게 저는 모르죠. 가능이나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판결에 나오는 얘기는 조작된 증거가 아니고
검찰이 나름대로 이것으로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보도는 봤는데 네. 무슨 증거를 어떻게 검찰이 조작했다는 건지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오히려 뭐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확정 판결을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억울한 기소를 당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진 거니까. 예. 그래서 한풀이 하는 차원에서 막 그냥 한번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요? 문무일 총장이 당시 이거 수사할 때 수사 책임자였잖아요. 그렇죠. 대전지검장이었나? 뭐 그랬었죠. 당시 이제 그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로부터